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봄꽃 책방입니다. 예수 옆에 매달린 강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었던 안전한 내 유년 시절의 생활에 대해, 또는 사랑과 온화함, 밝은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고도 즐겁게 성장할 수 있었던 생활에 대해 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단어들을 총동원해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걸어왔던 그 발자취만이 가장 흥미로울 뿐이다. 물론 온갖 아름다운 휴식처와 행복의 섬, 낙원과 같은 유년 시절의 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아득한 빛 속에 남겨둘 뿐 다시는 그 속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직 유년 시절에 머물러 있던 그때 나를 휘몰아쳐 간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런 충동은 언제나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불안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했다. 또 그것들은 놀랍도록 혁신적이어서 내가 머물고자 노력했던 평화로운 상태를 뒤흔들었다. 밝은 세계에서는 숨겨야 할 원시적 충동이 내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눈뜨게 된 성적 호기심이 나의 적으로서, 파괴자로서, 금지된 유혹과 원죄로서 나에게 다가왔다. 성에 대한 호기심과 꿈과 쾌락과 불안이 내게 가져다 준 사춘기의 비밀은 어린 시절의 아늑한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했다. 나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이중성을 갖게 됐다. 나의 의식은 허용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희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완강히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비밀스러운 꿈과 본능과 갈망 속에서도 살았다. 비밀과 의식적인 생활과의 사이에 점차 위태로운 다리가 생겨났다. 내 안의 어린 세계는 이미 모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나의 부모님들도 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사춘기의 충동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셨다. 단지 현실을 거부하고 갈수록 비현실적이고 허위적으로 변해가는 어린 세계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헛된 노력을 도왔을 뿐이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나는 대부분의 이른바 명문가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말았다.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경험한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생명의 욕구가 그의 주변 환경과 갈등을 일으키고 앞으로 나갈 길을 추구한다는 것은 끝없는 투쟁이라는 교훈을 얻는다. 모든 사람들은 생애에 단 한 번 숙명적인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허물어지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들을 떠나고 고독과 죽음이라는 차가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한 경험은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가능하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고 모든 꿈 중에서 가장 잘못되고 잔인한 신락원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자. 나의 유년 시절의 종말을 고하게 해준 감정과 환상은 그다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머였었던 어두운 세계가 지금은 내 자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세계는 외부에서부터 다시금 나를 지배했다. 크로머와의 사건 이후 몇 년 뒤의 일이었다. 어린 시절의 극적이고 죄악에 가득 찬 기억은 까마득히 멀어져 잊어버린 짧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프란츠 크로머는 오래전부터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와 마주치게 되더라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내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인 막스 데미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간혹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던 그가 점차 가까이 다가와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1년쯤, 아니 더 오랫동안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나는 가능한 그를 피했고 그 또한 내게 접근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목례를 했다. 그러고 나서부터 나는 그의 친절 속에는 어떤 조소나 빈정거림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쩌면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와 함께 경험했던 그 사건과 그 당시에 그가 내게 끼쳤던 영향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잊어버린 듯 했다. 그의 모습을 더듬어 보면 그는 늘 내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내 눈에 띄었다. 그는 혼자이거나 또는 다른 키 큰 아이들 틈에 끼어 학교에 갔다. 그는 마치 별과 같이 진귀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게 자기만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의 어머니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아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듯 했다. 그는 좋은 학생이기는 하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으며 선생님들도 가능한 한 그를 내버려 두었다. 가끔 그가 선생님에게 심한 도전이나 풍자로 생각되는 말이나 비평,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것은 어디였을까? 이젠 그것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곳은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노트를 들고 서서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겨져 있는 새 모양의 낡은 문장을 그리고 있는 글을 보았다. 나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그를 바라보았다. 문장을 향해 있는 그의 예민하고도 차갑고 밝은 얼굴이 놀라웠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이었고 연구자나 예술가의 그것처럼 보였다. 탁월하고 의지에 가득 차 있으며 놀랄 만큼 밝고 차갑고 총명한 눈이었다. 또 다른 데미안의 모습도 보였다. 그것은 며칠 후 거리에서의 일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는 쓰러진 말 주위에 몰려 있었다. 마른 수레에 묶인 채 농부용 마차 앞에 쓰러져 있었다. 무엇인가 애원하는 듯이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허공을 향해 헐떡거렸고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려 말의 옆구리와 길에 덮인 먼지가 서서히 검붉게 물들고 있었다. 메스꺼움을 참으며 그 광경에서 고개를 돌리다 나는 데미안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맨 뒤쪽에서 지극히 우아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머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전히 깊고 조용하면서도 거의 열광적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담한 집중력이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를 쳐다봤다. 바로 그때 나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매우 독특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도 어른의 얼굴도 아니었다. 또한 남자의 얼굴만이 아닌 마치 여자의 그것과도 닮은 점이 엿보였다. 그 모습은 남녀노소의 구분을 넘어서 어쩌면 1000년쯤 되었거나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모습과도 같았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는 다른 시대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짐승들이나 나무, 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른이 되어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땐 정확히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겠지만 무언가 그와 비슷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를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반감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들과는 아주 다르고 어쩌면 짐승이나 아니면 영혼이나 환상과도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다. 그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위에 이야기한 것도 그의 인상이 더해져 재구성한 감상인지도 모르겠다. 몇 년이 지난 후 비로소 그와 나는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데미안은 그의 동급생들과 함께 당시 관습에 따라 교회에 견진 성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자 다시 소문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에서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둥, 이교도라는 둥 소문이 파다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무신론자라고 하기도 했고 사교를 믿고 있다고도 했다. 소문은 한층 과장되어 그는 자기 어머니와 애인 같은 관계로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추측하건대 이제껏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랐고 그것이 그의 미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의 동급생들보다 2년이나 늦게 견진 성사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견진 성사 수업을 받는 동안 그는 나와 동급생이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와는 되도록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소문과 비밀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크로모의 사건 이후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채무감이 나로 하여금 그와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때마침 나로서도 나의 비밀로 인해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견진성사 수업 기간은 성적인 문제에 관해 결정적으로 눈을 뜨게 된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달리 경건한 교리 따위는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신부님의 이야기는 아주 멀고도 고요하며 성스러운 비현실적인 세계에만 존재했다. 그것이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실적이고 자극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성적 호기심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으며 매우 자극적이었다. 이러한 갈등 상태가 나로 하여금 수업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으며 그럴수록 데미안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무언가 우리들을 연결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회상의 실마리를 가능한 한 정확히 풀어보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교실에 불이 켜져 있던 이른 아침 시간의 일이었다. 신부님은 카인과 아벨에 대해 얘기하고 계셨다. 나는 그 얘기에 별 주의를 두지 않은 채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신부님이 소리를 높이면서 카인의 표적에 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일종의 영감과 경고 같은 메시지를 느꼈다. 시선을 들자 앞쪽 줄에 앉아 반쯤 몸을 돌려 나를 보는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데미안의 눈이 밝게 빛나며 마치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진지하면서도 냉소적인 눈빛이었다. 데미안은 아주 잠깐 동안 나를 쳐다봤을 뿐이었지만 나는 긴장되어 신부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그가 카인의 표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신부님의 가르침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 데미안과 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 이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됐다고 느끼자 마술처럼 공간적으로도 가까워지는 듯 보였다. 그것이 그의 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데미안은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내 앞줄에 앉았다.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의 빈민 병원 같은 냄새 속에서 아침마다 그의 목에서 풍겨나오던 부드럽고 신선한 비누 향기를 나는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자리를 옮겨 내 곁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 지나가도록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지겨웠던 아침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업은 더 이상 지루하거나 졸리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우리 두 사람은 종종 무섭게 집중하여 신부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옆에 앉은 그는 눈짓만으로도 주위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나 말을 내게 일러주었고 나는 기꺼이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에게서 특별한 시선을 받으면 나는 신부님의 말씀을 의심했으며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자주 수업을 빼먹는 충실치 못한 학생이기도 했다. 데미안은 언제나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으며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속삭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손짓이나 눈짓으로도 나를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신기한 방법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나에게 어떤 아이가 그의 흥미를 끌고 있는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를 관찰하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다. 많은 아이들에 관해 그는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너에게 신호를 하면 저 아이가 우리를 돌아다 보거나 목덜미를 긁적거릴 거야. 수업이 시작되어 내가 그 일에 관해 거의 잊고 있을 무렵 데미안은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으로 엄지손가락을 나에게 보였다. 내가 재빨리 지적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을에 무슨 철사줄이라도 끌려오듯이 우리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선생님에게도 시험해보자고 졸랐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과제를 해오지 않았던 어느 날 신부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데미안이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문답 교과서 한 구절을 암송시킬 아이를 찾던 신부님의 시선이 불안해하는 내 얼굴에 멈췄다. 신부님은 천천히 데미안 옆으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손짓을 하면서 내 이름을 막 부르려던 찰나 그는 마음이 복잡해진 듯 옷깃을 만지작거리더니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데미안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두어 번 기침을 한 후 결국 다른 학생을 지목했다. 내가 이 장난을 대단히 재미있어 하는 동안 데미안이 이따금 나에게도 같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면 정말로 그가 거기에 있었다. 정말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어른처럼 친절하고 조리 있게 설명해 주었다. 아니, 그는 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신부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자유의지 같은 건 갖고 있지 않거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또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생각하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때때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느끼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대개는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하리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해.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물론 연습이 필요하긴 해. 예를 들면 나비 중에는 수컷보다는 암컷의 개체수가 훨씬 적은 종류인 분화비가 있어. 분화비도 다른 곤충과 같은 방식으로 번식을 하지.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는 거야. 만약 네가 지금 이 분화비 암컷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밤이 되면 이 암컷을 찾아 수컷들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부터 날아와. 몇 시간이나 되는, 생각해봐.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에서도 수컷들은 그 부근에 있는 유일한 암컷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건 그리 쉽지 않아. 일종의 냄새나 그 비슷한 뭔가가 있을 거야.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흔적을 추적하는 것처럼 말이지. 알아듣겠니? 그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이지.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치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만일 그 분화비 암컷이 수컷만큼 많이 있었다면 수컷도 그렇게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것들은 짝을 찾는 일에 여러 대를 걸쳐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야.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기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게 전부야. 네가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봐. 그럼 그 사람 자신보다도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야. 독심술이란 말을 꺼내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크로모와의 사건을 상기시켜 줄까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가 몇 년 전에 내 생활에 관여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그나 나나 결코 무심결에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대편이 그 일에 대해선 깡그리 잊고 있다고 여기는 듯한 상태였다. 한두 번쯤 길을 걷다가 크로모와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그에 관해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물었다. 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또 사람이 그의 의지를 어느 곳에 집중시키면 자기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야. 만약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내 의지를 임의로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킬 수도 없잖아. 그는 내 어깨를 쳤다. 그건 내가 그를 기쁘게 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었다.
맞아. 좋은 질문이야.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항상 질문하고 의심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지극히 단순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분하비가 자기 의지를 별이라던가 또는 그 밖에 다른 곳에 집중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 분하비들은 애초에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겠지만 분하비는 오직 그들을 위해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고 절대로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아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럴 때 그들은 그들 외엔 다른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육감을 발전시킬 수 있어. 우리들은 확실히 짐승들보다는 더 넓은 활동 범위와 흥미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 역시 매우 좁은 범위 안에 제약받고 있어서 그 이상을 성취하긴 힘들어. 나는 이것저것 상상할 수도 있고 북극에 가고 싶다든지 하는 공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소원이 정말 내 자신의 내면에 충분히 깃들고 나의 전 존재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강하게 바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네가 너의 내면에서 요구하는 바를 시험해보기 무섭게 실현될 것이고 너의 의지를 잘 훈련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을 거야. 가령 내가 지금 신부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게끔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 뿐이니까. 지난 가을에 말이야. 나는 앞쪽에 있는 내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었어. 그건 아주 잘 됐지. 그때 마침 알파벳 순으로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이름을 가진 애가 나타난 거야. 쭉 앓고 있던 그 애가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야 했어. 내가 비켜줬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그때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게 됐을 때부터 넌 내게 점점 가까이 왔어. 도대체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부터 바로 내 곁에 앉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은 내 앞에 앉았었잖아. 그건 왜 그랬지? 맨 처음 내 자리를 옮기려고 했을 때는 나 자신도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난 그저 뒤에 앉고 싶다 정도만 느꼈을 뿐이었어. 네 곁에 앉으려는 것이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것이 의식되지 않았던 거야. 동시에 너의 의지도 함께 나를 이끌고 도와줬던 거야. 내가 네 앞에 앉게 됐을 때 나는 내 소원이 반쯤은 이루어졌다고 느꼈어. 내가 네 곁에 앉기를 갈망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는데. 그랬지. 그때 나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네 곁에 앉은 거야. 나와 자리를 바꾸었던 아이는 그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 상관하지 않았거든. 신부님은 분명히 한 번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야. 신부님은 나와 관련이 있을 때마다 은연중에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이름이 D자로 시작하는 내가 뒤쪽에 S자 사이에 앉아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나의 의지가 자꾸 그 의혹에 반대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 일은 그의 의식 속에서까지 비어들진 않았어. 그는 여러 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나를 바라보며 생각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런 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그때마다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왠지 불안해지는 거지. 만약 네가 누군가에 대해 무엇을 이루려 할 때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봐. 그때 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일을 단념하는 편이 좋아.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군데? 나는 재빨리 물어봤다. 그는 흔히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하는 버릇처럼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가 자기 어머니를 떠올렸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듯 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집으로 데려간 적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번 그와 시도를 하고 나의 의지를 집중시키는 노력을 해봤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일에 관해선 감히 데미안에게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내가 소원한 바를 그에게 고백할 수는 없었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생각은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지만 불신자인 다른 동급생들의 그것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 불신자가 몇몇 있긴 했다.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가소롭고 인간답지 않은 일이며 삼위일체나 동정여에서의 예수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약간의 의욕을 품고 있었지만 내 유년 시절의 체험을 통해 나의 부모님이 영위하는 경건한 생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가치하거나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나는 종교에 대해 여전히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데미안은 성서 얘기와 교의에 대해 더욱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유희적이고 공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가 나에게 제시한 해석에 나는 언제나 기꺼이 즐겁게 따랐다. 물론 많은 생각들이 나에겐 지나치게 과격했는데 카인에 대한 문제 역시 그랬다. 언젠가는 견진 성사 수업 중에 더욱 대담한 견해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은 골고다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셨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얘기는 내게 옛날부터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어렸을 적 예수 순환일이 되면 아버지께서 순환 얘기를 들려주셨다. 그때마다 나는 이 고난에 찬 아름답고 창백하고 무시무시하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세계, 즉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언덕에 마음을 사로잡혔다.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신비에 가득 찬 세계의 음산하고 거대한 고난의 광채가 경이로운 선율로 내 마음에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바흐의 마테 순환곡과 악투스 트라기쿠스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인 표현의 정수를 느끼곤 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 데미안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내게 말했다. 싱글레어, 뭔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읽어보고 그 맛을 혀로 음미해봐. 좀 김 빠진 맛이 나. 두 명의 강도에 대한 얘기 말이야.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건 실로 위풍당당한 일이야. 그런데 그 잔악한 강도에 관한 얘기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아? 그는 죄인이고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던 자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쉽게 회개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니 말이야. 무덤을 코앞에 두고서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한낱 감상적이고도 교화적인 배경을 가진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야. 만약 나에게 두 강도 가운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상대를 한 명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이 눈물을 찔끔거리는 개심자를 택하진 않을 거야. 단연코 다른 강도를 택하겠지. 그는 사내답고 개성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그는 자기 처지에서 본다면 단지 달콤한 유혹에 지나지 않는 개종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야.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제까지 그가 손잡았던 악마에게 비겁하게 등을 돌리진 않았어. 그는 적어도 특별한 인물이야. 특별한 사람들은 성서 속에서는 대개 손해를 보게 되거든. 어쩌면 그는 카인의 후예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자 상상력이나 개성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다는 걸 깨달았다.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숙명적으로 들려왔고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까지 전부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네 생각은 알고 있어. 그는 단념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한낱 옛날 얘기에 불과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종교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이 잘 나타나 있어. 구약이나 신약 속의 신의 모습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지만 그것이 본래 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란 것이 문제라고 봐. 신이란 고귀하며 마치 아버지와 같이 아름답고도 다감하다는 것은 옳은 소리야.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세계도 존재하고 있어. 다른 세계는 전부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돼. 즉, 세상의 절반은 은폐당하고 묵살되고 있는 거야. 신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도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성생활은 전적으로 묵살하고 악마적인 것, 죄 많은 짓으로 단정해버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반만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를 말이야. 우리는 신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만 돼. 그래야만 정당해. 그렇지 않다면 자기 내면에 악마까지도 내재하는 신, 즉 이 세상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앞에서 솔직해지는 그런 신을 창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는 그답지 않게 대단히 흥분해 있었으나 곧 진정하여 미소를 짓더니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던 소년 시절의 깊은 고민을 그대로 간파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말한 공인된 신적인 세계와 금지된 악마의 세계에 관한 생각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도 같았다. 두 개의 세계 또는 세계의 두 부분에 관한,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내 생각 그대로였다. 나의 문제가 곧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과 사색의 근본이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마치 성령처럼 내 마음속을 지나갔다.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견해가 위대한 이념의 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불안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은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듯 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깨달음엔 가혹하고도 떫은 맛이 있었다. 그 속에는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며 인생을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얘기하면서 데미안에게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그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가장 내면적인 감정이 그의 견해와 일치하며 또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나의 이런 감정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내 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기 때문에 나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내가 직시할 수 없는 어떤 묘하게 동물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나이를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언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난 네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 너 또한 네가 생각한 대로 전부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넌 허용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랬듯이 다른 절반의 세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어. 이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의 얘기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나는 외치다시피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금지된 추악한 것들도 이 세상엔 존재하고 있어.
너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념할 수밖에 없어. 난 살인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죄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오늘 모두 해결할 수 없어. 그는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을 하거나 소녀를 강간해서는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너는 아직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못 갔어. 단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느낀 데 불과해. 다른 많은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넌 1년 전부터 너의 내면에 어떤 충동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것이 다른 어떤 충동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우리 민족과는 반대로 그러한 충동을 일종의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굉장한 축제를 벌이고 신봉했어. 금지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어. 오늘이라도 신부님 앞에서 결혼하면 누구든 당장 여자와 잘 수 있잖아. 다른 민족은 우리와 달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시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하는 거야. 실제 금지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악당이 될 수 있어.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그것은 단지 편의상의 문제에 불과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판정하는데 안일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금지된 것에 복종하고 말지. 그에게는 그것이 쉽거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금지된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들에게는 금지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허용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겐 금지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어. 요컨대 사람은 각자 독자적이어야 하는 거지. 그는 갑자기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후회라도 되듯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매우 즐겁게 자기의 생각을 닥치는 대로 얘기하는 듯 보였지만, 언젠가 그가 말한 것처럼 그저 짓거리기 위해 얘기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울러 약간의 오락적인 기분과 재치 있는 농담으로만 얘기를 즐기는 듯한 기분. 말하자면 완벽한 진지함이 내게는 결여되어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에 쓴 완전한 진지함이란 구절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데미안과 함께 경험했던 사춘기의 체험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마침내 견진 성사를 받는 날이 가까워졌고, 종교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 공부했다. 신부님은 그 대목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는 수업에 많은 공을 들였고, 우리에게도 신성한 느낌과 기분이 잘 전달됐다. 하지만 마지막 두서너 시간의 수업에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내 친구에 관해서였다. 교회라는 공동체로서의 엄숙한 입문이라 할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이 반년 동안
나는 종교 수업 중에 신부님 설교보다 데미안의 영향력 안에 지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것, 즉 사상과 개성의 교단에 입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었고, 데미안이 대표자이거나 사도로 느껴졌다. 나는 이런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다. 어떻든 간에 나는 견진 성사의 의식만큼은 진심으로 경건하게 치르고 싶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고 싶었고 그 소원은 간절했다. 그 생각은 다가온 교회 의식에 대한 생각과 결부되었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의식을 치르리라 결심했다. 내게 있어서 그 의식은 데미안에 의해 알게 된 사세계 세계로의 입문을 의미했다. 그와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벌인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다. 교리 문답 수업 시간 전이었다. 데미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숙하고 잘난 척하며 대드는 내 이야기를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가 정색하며 말했다. 말뿐인 얘기는 아무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죄악이야. 사람이란 마치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곧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 애썼고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서 어떤 독특한 것, 공허함이나 냉정함, 어쩌면 그의 자리가 텅 빈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느낌이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라 보였다.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간 듯이 보였다.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흘러나와 그를 감싸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눈은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았다.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눈은 단지 물끄러미 열려있을 뿐 내면의 세계 또는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 있었다. 완전한 정지 상태로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숨조차 쉬지 않는 듯 했다. 그의 입은 마치 나무에 새겨놓은 듯 했고 얼굴은 창백하여 돌처럼 보였다. 갈색의 머리카락만이 생기를 띠고 있었다. 두 손은 자기 앞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돌이나 과일 같은 물체처럼 생기가 없고 고요하며 창백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강력한 생명을 감싸고 있는 야무지고 질 좋은 껍질처럼 보였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하마터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칠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혹된 눈빛으로 그의 창백하고 굳어버린 가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진짜 데미안임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걷고 얘기하고 때론 상대 역을 맡아주고 친절함으로 내게 도움을 주던 데미안은 절반에 불과했다. 진짜 데미안은 이처럼 굳어있고 고색 창연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아름다우며 차갑게 죽어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더할 나위 없는 생명력이 충만했다. 그의 주위에는 절대 고요의 공허, 에테르와 별이 가득한 하늘, 그리고 고독한 죽음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내면 세계로 몰입했음을 느끼고 나는 전율했다. 이렇게 고독한 적은 없었다. 그와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였고 그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세상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보다 더 먼 곳에 있었다. 지금 누군가가 그를 바라본다면 오싹하고 몸서리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 위에 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하늘 또는 지옥에 있는 것일까? 그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되살아나 숨쉬고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이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고 그의 손도 다시 움직였지만 그의 갈색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어 지친 듯이 보였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나는 한 가지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몹시 피곤하기만 했고 눈꺼풀이 자꾸 가려울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견진 성사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 시절은 산산이 부서져 나의 주위에 떨어져 내렸다. 부모님은 나를 대할 때 매우 당황했으며 누나들 또한 아주 낯설어 했다. 나의 냉담함이 예전의 감정과 기쁨을 왜곡시키고 퇴색시켜버렸다. 정원은 향기를 잃었고 숲은 더 이상 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세상은 골동품의 재고 정리 장터처럼 몸이 건조하고 매력을 상실한 채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책은 단지 종이 뭉치였고 음악은 소음에 불과했다. 가을 나무는 낙엽이 떨어져 주위에 쌓이는지 비가 오는지 햇빛 또는 서리가 내리는지 알지 못한다. 나무는 서서히 위축되고 깊숙이 움츠러들 뿐이다. 그것은 나무의 죽음이 아니다. 기다림이다. 방학이 끝난 후 나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미리 이별을 고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과 향수와 추억을 남기고자 다정하게 대해주셨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